안녕하세요. 간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2021년 한능검이 지난주 이제 토요일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죠. 그리고 이제 제 한능검 영상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급한 마음에 저번 주 그 마지막 시험 전에 하나라도 더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난 영상에 말이 진짜 겁나게 제가 빨리 했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조금 느긋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올해 안에 끝내면 되는 거니까 천천히 조금은 자세하게. 근데 또 그냥 뭐 넘어갈 건 또 넘어가고 워낙에 많아요. 현대사 뭐 한번 또 뭐 걸고 넘어지고 이야기하면은 길게 또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적당히 끊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이승만 정권이 3.15 부정선거를 했다. 그리고 4.19 혁명이 일어났다까지 하고 6.25 전쟁을 급하게 하고 마무리를 했었죠. 오늘은 4.19 혁명 그리고 4.19 이후에 허정의 과도정부 그리고 장면 내각이 수립된 거 그리고 또 이제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의 3공화국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냥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유신 시절 그 4공화국까지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한번 3공화국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겁니다. 엄청난 역사죠. 격동의 현대사라고 하잖아요. 오늘 영상이 현대사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은 그 시절 한번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헌법 전문에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우리 헌법 전문에는 웬만한 것 갖고는 이름을 올리기가 어려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도는 돼줘야 되고 3.1운동 정도는 돼줘야 되고 그래야 이름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것은 그게 올라가 있다는 거. 그 얘기는 바로 4.19 혁명이 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켜낸 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래? 정부의 독단과 독선과 독재, 3.15 부정선거,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맞선 것이었기 때문에, 그쵸? 민주주의 가치를 엄청나게 훼손시킨 행위에 대해 단죄를 내린 그런 혁명이기 때문에 우리 4.19 혁명의 민주 이념을 우리 국민이 계승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헌법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19 혁명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한국사는 흐름이 중요하니까 화면을 일단 보시겠습니다. 3.15 부정선거 있고, 4.19 혁명 나오고, 장면 내각이 수립된 것까지는 일단 이 화면에 나와 있네요. 대략의 화면의 것들이 4.19 혁명의 전개 과정 또 결과까지 늘어놓은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3.15 부정선거가 펼쳐졌습니다. 이게 부정선거를 하려면 숨어서 몰래 하든가 안 들키게 해야지. 너무 대놓고 한 거야. 그냥 국민을 이제 개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한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또 이런 부정을 그냥 두고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로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단 고등학생들이 그 중심에 섭니다. 고등학생들. 근데 우리가 그 이제 고등학생을 지금 이 입시에 찌들어 있는 그런 고등학생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는 이 시절만 해도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똑똑한 놈 소리를 들었어요. 뭐 대학 들어가면 거의 그냥 집안에 그냥 경사 난 거고. 우리가 그 십수년 전, 한 십몇 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기업 총수들 막, 중견기업 회장님들 막 그런 사람들 대학 안 나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출신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절에 하도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라서 겁나게 똑똑하고 막 천재 소리를 들어도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에 못 간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우리처럼 막 먹고 대학생 놀고 먹는 그런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식구도 막 많아 막 엄청 낮잖아 막 7남매 막 5남매 7남매 기본이야 막 집에 고등학교 들어간 사람도 몇 없어. 진짜 똑똑하고 좀 될 놈만 보내는 거야. 대학을 만약에 들어가면 걔는 이제 우리 집안의 기둥이지. 우리 집안 기둥이야. 우리 가문의 그런 기둥이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엘리트 지식인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고등학생이 먼저 시작했어요. 우리 그 가끔씩 그 4.19 혁명 사료로 나오는 그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의거라고 해야 되나? 대전과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이 이 4.19 전에 한참 그 3.15 부정선거 전에 4.19가 아니라 3.15 부정선거 전에 선거 유세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게 4.19 혁명의 그 사료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대구의 2.28 운동이고 또 하나는 대전의 3.8 민주의거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2월 28일 날, 대전에서 3월 8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요. 그럼 2월 28일, 3월 8일이면 둘 다 3월 15일 그 부정선거 전이잖아.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한참 이제 선거 이제 유세할 때지, 유세장 막 돌아다니면서 후보들이 막 유세할 때입니다. 이 대구 228 운동은 대구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우리 그 이승만 때 원래 학도 호국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도 호국단. 이게 그 학생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뭐 반공시, 반공, 멸공, 공산당을 반대한다, 공산당을 때려부시자, 반공, 멸공시 그런 거 있으면은 이 학생들이 동원돼서 나갔습니다. 학도 호국단 애들이. 또 이제 막 그 지방의 막 고위 그런 관료들이
지방에 방문하면은 학도국당 동원해가지고 거리에다가 쭉 줄 세워가지고 지나가면 와 하고 박수치게 하고, 이미 이제 그런 것들에 고등학생들이 조금 살짝 기분이 나쁜 상태였어. 열받아 있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 데려다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고등학생 되려면 얼마나 힘들어. 공부해서 대학 가야 되는데, 걔네들, 그 친구들, 그 학생들 그 시위에 동원하고, 데려다 박수치게 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무튼 이제 이승만 정권에 열이 받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2월 28일이라고 했죠. 2월 28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그리고 그날 그 민주당, 자유당 말고 민주당 장면 후보가 일요일 날 대구에서 유세가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니까 유세장에 이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 근데 우리 이승만 자유당에서 경북고 그 기말 시험이 원래 3월 3일이었는데 갑자기 시험 날짜를 2월 28일로 땡깁니다. 일요일로 시험 날짜를 바꿔요. 왜 바꿔? 유세장에 학생들을 못 가게 하려고 바꿨습니다. 경북고는 그렇게 시험 날짜를 바꿨고, 대구고등학교는 그날 갑자기 토끼 사냥을 한대. 학생들 모아가지고 토끼 사냥한다고 하고, 대구상고고등학교는 졸업식 송별회를 그날 합니다. 경북대 사대부고는 갑자기 임시 수업을 한대. 일요일인데 다 일정을 잡습니다. 야당 후보 유세장에 못 가게 하려고. 말이 되냐 그 얘기죠. 말이 안 되죠.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그게 대구의 228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4.19 혁명의 전초전, 4.19 혁명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죠. 대구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다른 지방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전 38 민주의거라고 하죠. 대전고, 이건 대전고 학생들이야. 대전고 학생들도 불만이 많았어. 평소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막 이승만 연설을 맨날 틀어줘. 그리고 부통령 누가 나왔었어? 이기붕 관련 뉴스를 막 주구장창 틀어줍니다, 막.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그리고 3월 8일에 민주당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강연회. 그런데 학교에서 지시가 내려와요. 거기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근데 강연회인데 왜 거기 못 가게 하냐 이거지. 왜? 야당 강연회니까. 이 지시를 누가 내렸겠어? 자유당, 이승만 정부에서 내려왔겠지. 열받습니다, 학생들이. 강연회장에 그래도 가는 학생들이 있었어. 근데 가다가 이제 다 연행됩니다, 막. 잡아가, 그냥, 경찰들이. 그래서 바로 대전 그 공설운동장에 가가지고 시위를 합니다. 경찰들이 곤봉으로 학생들 후드러 깝니다, 막. 같이 막 맞서서 싸웠어요, 학생들이. 그게 바로 대전 38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서 이런 부정선거 전에 이런 조짐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3.15 부정선거 당일에 민주당 그 참관인들이 투표소에서 쫓겨나고, 또 그 얘기했었죠. 완장을 찬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대놓고 이제 부정선거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정선거를 보고 마산에서, 우리 마산 아시죠? 마산 창원, 마창진, 마산의 학생들하고 아재매들 화가 납니다. 저는 이제 전라도 토박이지만 저는 마산 분들을 좋아하거든요. 이 마산, 진주 이런 분들이 불의를 역사적으로 볼 때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아무튼 이 3.15 부정선거 날 마산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모입니다. 3.15 부정선거를 다시 하라고 외치면서 모여요. 어떻게 하겠어? 무력 진압을 하죠. 이때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실종되고 죽고 합니다. 왜 죽어? 총을 쐈어요. 총을. 그냥 발포했습니다. 죽고 부상당하고 수백 명이 연행이 됩니다. 총을 쐈다니까요. 말이 되는 정권이에요? 국민한테 총을 쏘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이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4월 11일에 마산 앞바다에 시체 하나가 떠오릅니다. 사진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 마산상고에 다니던 김주열 군의 시체가 떠올라요.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떠오릅니다. 지금 이제 이거 듣는 분들은 좀 어린 친구들 많으니까 최루탄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요새는 뭐 시위도 많이 안 하잖아요. 데모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최루탄이 이 루자, 눈물 그 루자잖아. 시위 그 진압할 때 눈물 콧물 막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나옵니다. 눈물 콧물 막 줄줄 나오게 하는 그 가스탄이에요. 가스탄. 손으로 비비면 눈 겁나게 아픕니다. 최루탄 말고 또 뭐 지랄탄, 사과탄 뭐 하여튼 많이 있죠, 종류. 아무튼 이 최루탄은 원래 하늘로 쏴가지고 이게 뻥뻥 터지게 해서 가스를 퍼뜨리는 건데 이게 이제 눈에 박혔다는 거는 그게 뭔 얘기야? 사람을 향해 쐈다는 거지. 사람을 향해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주열도 그때 3월 15일에 마산 그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종됐었습니다. 없어졌었어. 근데 4월 11일에 이런 상태로 이제 시체를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고등학생의 이런 처참한 시체가 바다에 떠오르고 전국에 이제 그 사실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뉴스들, 그 학생들 아이들이 이제 막 아동학대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그런 뉴스들 보면 저는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거든요. 보통의 부모들은 이런 뉴스를 보면 감정이입을 합니다. 저게 내 자식이라면. 이런 감정이입들을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아무튼 고등학생, 그때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고등학생일 거예요. 전국에서 정말 이제 들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월 19일 날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거예요. 고등학생,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다 모였는데 다 일어났어. 고등학생, 대학생, 시민들 전부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승만 정권 물러가라, 아니면 3.15 부정선거 다시 해라. 뭐 그렇게 이제 구호가 울려 퍼지죠. 그리고 이제 경무대로 시위대가 걸어갑니다. 경무대가 뭐냐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이승만 때는 청와대를 경무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4.19 이후에 그 장면내각 때부터 청와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경무대는 청와대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한능검 선택지에도 그 뭐 시위대가 경무대로 진격을 해갔는데 경찰들이 총을 쐈다. 뭐 그런 그 선택지도 나옵니다. 그럼 뭐야? 4.19 혁명이에요. 왜냐? 경무대는 이승만 때만 있었던 거니까. 경무대가 청와대인데 그 뒤에 바뀐 거니까. 그래서 시위대들이 막 경무대로 막 가니까 경찰들이 막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5일 날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합니다. 이 대학 교수가 시국선언을 하는 거는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왜 대학 교수가 누구야? 아까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라고 했잖아요. 그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야? 최고의 지식인 중에 지식인 집단이 바로 교수 집단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시국선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시국선언문의 몇 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리가 있네? 자, 1번.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걸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불의에는 언제나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이 데모를 2번. 이 데모를 공산당의 조종이나 야당의 사주로 보는 것은 고의의 왜곡이며 학생들의 정의감의 모독이다. 3번. 합법적이요 평화적인 데모 학생에게 총탄과 폭력을 기탄 없이 남용하여 공전에 참극을 지어낸 경찰은 자유와 민주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국립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 집단의 사병이다. 5번. 3.15 선거는 부정이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 부통령을 재선거하라. 12번. 곡학 아세의 사이비 학자를 배격한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거? 불의에 항거하는 이 4.19 혁명은 불의에 항거하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시위다. 우리는 공산당도 아니다. 야당도 아니다. 그런 우리를 경찰이 총으로 폭력으로 진압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3.15 부정선거를 다시 해라. 그리고 이 세상에 아첨하는 이런 사이비 교수는 떠나라. 당신이 진짜 교수라면 여기에 동참해라.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결국 그 다음날 시국선언을 4월 25일 날 했고 그 다음날인 1960년 4월 26일에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을 떠나서 이제 하와이로 망명을 가죠. 그리고 이제 그 이기붕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은 가족들하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예요. 4.19 혁명 이후에 이승만이 하야하고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됩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무슨 뭐 정권도 아니고 허정 과도 정부래요. 허정 사람 이름입니다. 이 허정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서울시장도 하고 외무부 장관, 뭐 지금 따지면 이제 외교부 장관이죠. 외교부 장관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갑자기 내려왔으니까 대통령 그 권한 대행을 한 거예요. 권한 대행. 허정이. 그리고 이제 과도 정부야. 지금 뭐 제대로 꾸려진 게 없어요. 근데 일단은 3.15 부정선거는 무효가 된 거죠. 무효가 됐어. 그리고 이제 허정 과도 정부에서 이제 뭘 해야 될까? 새로운 정부를 이제 꾸려야지. 허정 과도 정부가 할 일은 새로운 정부를 꾸리는 일. 자, 어떻게 정부를 꾸릴까? 우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제를 계속 해보니까 이거 어때요? 이거 독선, 독단, 독재 막 계속 대통령 해먹으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 아무도 견제할 수가 없는 걸 우리가 계속 봤지. 그래? 야, 대통령제 하지 말자 이제. 우리 의원내각제 한번 가보자. 대통령 있고 총리 뽑고 의원들 뽑고 서로 견제하면서 의원내각제로 가자. 대통령 직선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개헌을 해야지. 그래서 허정 과도 정부에서 제3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1960년 6월에 해요. 내용은 뭐라고? 의원내각제. 그리고 국회는 민의원, 참의원, 양원제로 한다는 게 이제 주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3차 개헌입니다. 3차 개헌. 4.19 혁명 이후에 허정 과도 정부에서 의원내각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헌이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3차 개헌에서 좀 주목할 만한 거는 법률 유보 조항을 없앴습니다. 법률 유보 조항. 법률 유보 조항이 뭘까? 예전 헌법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사회시간,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어. 하여튼 언제 배웠어? 초등학교 때 배워. 기본권에 대해서 우리 배운 적 있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기본권은 절대적인 권리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기본권이잖아. 어떤 법률도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잖아. 근데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놨었어.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기본권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조항이 있었어요. 어떤 법으로도 제한받아서 안 되는 소중한 권리인데. 그래서 그걸 없앱니다. 법률 유보 조항이라고 해요. 그걸. 그래 없앴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때 생깁니다. 3차 개헌 때. 헌법을 함부로 말도 안 되게 개헌을 했잖아. 우리 발췌 개헌하고 4.4.5 개헌하고 야당 국회의원을 쫓아내고 막 가두고 그런 개헌을 하지 말자는 거지.
그런 개헌은 말도 안 되는 개헌이잖아. 헌법재판소가 있어야지. 그쵸? 민주주의를 유린해 가면서 개헌을 했잖아요. 그러지 말자 이거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3차 개헌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고? 내각 책임제로 바꿨다는 거. 그리고 양원제 국회. 이 민의원 참의원 이 선거를 이 이공화국 때 처음으로 합니다. 지금 양원제 이거 지금 하고 나서 민의원 참의원 선거를 이 다음 장면 내각 때는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뭐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도 다 되시죠? 제가 지금 좀 친절하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친절한가? 아무튼 이제 개헌을 했습니다. 3차 개헌 끝났어요. 3차 개헌까지 했어요. 3차 개헌. 1960년 6월에 허정 과도 정부가 3차 개헌을 했다.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를 중심으로 한. 근데 개헌했으니까 뭘 해야 되니? 총리도 뽑고 이제 내각을 꾸려야지 이제. 그래야죠. 내각이 꾸려집니다. 민의원, 참의원 뽑고 회의해가지고 대통령 윤보선, 총리, 장면 이렇게 선출되고 이제 내각이 꾸려집니다. 이게 바로 이공화국이에요. 이공화국. 1960년 바로 8월입니다. 아무튼 제가 어디까지 했죠? 제가 잠깐 지금 물 좀 마시느라고 잠깐 끊었다가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이공화국이라고 했죠. 이공화국. 아직 여러분들 그 공화국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고 1공화국, 2공화국 이런 말 어색하고 모르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승만 정권이 1공화국이죠. 그리고 방금 만들어진 장면 내각이 2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올 박정희 정권이 3공화국. 그리고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나서부터가 4공화국. 그리고 전두환이 5공화국, 노태우가 6공화국이에요. 이 공화국이란 말이 이게 이제 그 헌법이 개정되고 또 그 이런 정권의 이런 판도 체제나 판도가 변하고 정권 세력이 바뀌었을 때 그 공화국의 이제 순서를 매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9차 개헌 후에 6공화국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엔 아직까지 이제 개헌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태우 그 6공화국 이후의 정부들은 각 정부의 그냥 특징을 따서 부르는 거예요. 뭐 김영삼은 문민정부,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정부, 또 이명박은 뭐였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하여튼 이렇게 쭉 가는 거죠. 대충 아시겠죠? 개헌 후에 그리고 공화국이 생기는 거예요. 이공화국은 엄청 짧죠. 장면 내각. 바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공화국 장면 내각이 한 일들을 한번 봅시다. 지금 엄청 길어졌네. 4.19가. 아무튼 4.19가 길어졌기 때문에 장면 내각이 한 일은 짧게 볼게요. 그리고 이제 장면 내각도 거의 그냥 4.19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별도로 나오는 건 진짜 드문 일이고 아무튼 일단 지금까지 한 것만 하는 거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4.19와 관련해서 장면 내각은 좀 이따 보고 이 4.19 관련된 사료들이 일단 나옵니다. 뭐 이런저런 뭐 이승만이 하야성명을 발표한 게 나오기도 하고 좀 전에 봤던 그 김주열 시체가 사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2.28 대구운동이 나오기도 하고 그 초반에 그 학생들 뭐 있었지? 대전 3.8 민주의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 허정 과도 정부의 3차 개헌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의원내각제를 바꾼 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사료로 나오고 선택지로는 이제 화면의 것들이 나옵니다.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4.19 혁명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가 경찰의 총격을 받았다. 아까 얘기했었죠. 대학 교수단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위 행진을 벌였다. 이것도 얘기했고요. 양원제 국회와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뭐야 이게? 4.19 혁명. 허정 과도 내각이 성립하는 배경이 되었다. 4.19 혁명.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4.19 혁명.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다. 허정 과도 정부의 3차 개헌. 역시 4.19 혁명의 결과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은 4.19 혁명, 뭐 허정 과도 정부, 장면 내각까지 거의 한 거나 뭐 다름없어요. 다름없습니다. 장면 내각은 쉽습니다. 자, 장면 내각 바로 들어갈게요. 뭐야, 일단 4.19 혁명으로 세워진 정부죠. 4.19 혁명으로 세워진 정부. 그럼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얘네들이?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막 열망으로 태어난 정부야. 근데 민주주의를 잘 할 줄 모릅니다. 잘 할 줄 몰라요. 자유당한테 질질 끌려다녔어요. 오랫동안 끌려다녔잖아. 혼란의 시대. 학생들이 학원 자율화를 막 외치고, 학도 호국단 그런 거 이제 동원 안 되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교사들은 막 교원 노조 만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갑자기 막 6.25 때 그, 어떻게 거기서 들어갔지? 6.25 때 그 양민들 학살 당했던 그 유가족들이 막 진상조사 해달라고 하고, 엄청난 사회적인 그런 요구들이 막 빗발칩니다. 장면 내각으로 바뀌고 나서. 왜 6.25 양민 학살 유가족들도 이승만 때는 진상조사 얘기도 꺼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꺼냈다가는 빨갱이 취급받고 잡혀가니까. 아무튼 우리 이제 국민들의 열망은 있고 여러 가지 요청들 요구들이 있는데 아직 정부가 그런 걸 받아들일 만한 토양이 안 됩니다. 아직 정치인들도 스스로 막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막 그래요. 우리 이승만 때는 반공, 북진통일 막 이랬잖아요. 그쵸? 아무도 말 못했어. 근데 통일하자는 말을 아무도 말 못했지.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그래서 이 장면 내각 때 평화통일이 등장합니다. 평화통일. 학생들이 구호를 외쳐요. 이 구호는 꽤 잘 나오는 그겁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갑시다 북한으로, 오세요 남한으로. 이 뜻이죠. 학생들이 외칩니다. 이렇게 남북 학생회담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남북 학생회담 요구도 있고. 잠깐만요. 우리 집 원래 모기가 없는데 모기가 뭐 한 마리가 들어오고 나 지금 미치겠네. 어. 아무튼 남북 학생회담 하게 해달라고 학생들이 막 구호를 외치고 여러 가지 평화통일론도 등장하고 중립화 통일 등장하고 남북 협상론 등장하고 하여튼 그 민간 차원에서 막 다양한 그런 통일론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야, 알았어. 그건 차근차근 우리가 다 요구를 들어줄 테니까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우리는 4.19 혁명으로 세워진 정부잖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 그게 뭐야? 바로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처벌을 해야지. 왜?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단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일단 처벌해야 돼. 부정선거 그 관련된 사건도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되고, 금권선거, 돈 뿌리는 애들도 잡아야 되고, 또 야당 정치인들, 학생들 때리고 죽이고 한 그런 정치 깡패들 다 잡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 4.19 혁명 때 총으로 쐈잖아. 발포명령 내린 사람도 잡아야 되고. 할 일이 많아, 일단. 야, 그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못합니다. 못해. 왜 못할까? 하고 싶은데 못해. 왜 못할까요? 하면 되지. 우리가 방금 공부했잖아요. 허정가도정부에서 3차 개헌을 했잖아. 3차 개헌에서 뭘로 바꿨어, 지금? 의원내각제로 바뀌었죠. 양원지국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부정선거 관련된 범죄들이 무슨 범죄야? 대통령제 하에서 정부통령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제에서 정부통령 선거법을 위반했어요. 근데 의원내각제로 바뀌면서 이 정부통령 선거법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지. 대통령제가 아니니까. 3.15 이 부정선거 관련자들 처벌할 법이 없는 겁니다. 법이 없어졌어요. 빠밤. 큰일 났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겁니다. 걔네들을 처벌하는 게 장면 내각의 가장 첫 번째 과제야. 그래,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자, 일단 국민들한테 총 쏜 거, 그거는 잘못한 거 죽일 놈이니까 일단 그 발포 책임자는 한번 조지자. 그래서 발포 그런 책임자를 잡아다가 사형 구형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놈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 도망가고, 그럽니다. 국민들이 난리가 나지. 민주당은 물러가라. 지금 4.19 혁명으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니들 지금 하는 게 뭐야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나. 국민들이 이제 반발을 합니다. 야, 안 되겠다, 이거. 정부통령 선거법이 없어졌어도 처벌을 하자. 어떻게? 법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해? 그럼 개헌을 하자. 바로 소급 입법 개헌을 하자. 장면 내각도 개헌을 합니다. 소급 입법 개헌을 하자. 소급. 입법은 알잖아. 법을 만드는 거. 소급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법 공부하다 보면 소급이란 말이 정말 많이 나오죠. 거스를 소자에 미칠 급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의 일도 미치게 하자. 다다르게 하자. 과거의 일도 지금 효력을 보게 하자. 이런 뜻이 소급이에요. 그럼 소급 입법입니다. 소급 입법. 과거에 있던 정부통령 법도 지금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면내각 2공화국 때 제4차 개헌이 하고 그 개헌이 바로 소급 입법 개헌이라 하는 거예요. 1960년 11월에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부정선거 관련자를 잡아야 되니까 뭐 특별 재판소도 만들고 감찰부도 따로 만들고 하고 이제 한번 잡아보자 하는데 시간이 이미 좀 많이 흘러가지고 많이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끼리 또 막 당파 싸움을 심하게 합니다. 이승만 정권 당시 있었던 사람들 막 부정 축제자들이 막 난리를 치고 막 또 국민들은 계속 시위를 해. 이 시위 저 시위 많이 합니다. 혼란의 시대가 계속 돼요. 장면 내각은 제대로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개헌했다는 거, 개헌했다는 거, 그리고 통일론이 등장했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장면 내각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두 줄로 얘기할 걸 괜히 길게 얘기했네요. 자, 이제 박정희로 넘어가 보죠. 그리고 이제 이런 혼란의 시대, 장면 내각 혼란의 시대를 내가 정리하겠다 하면서 등장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누구야?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군인이었죠. 제가 이제 현대사 하면서 근대사 때도 박정희가 나왔었고 현대사 초반과 저번 영상에서도 등장을 했었죠. 박정희는 이때 뭐였어요? 군인이었죠. 군인. 군인이 나라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저 국민학교 그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5.16 혁명이라고 배웠습니다. 5.16. 5.16은 저한테는 당연히 혁명이었어요. 적어도 우리 세대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90년대 한 중반쯤 해가지고 교과서가 이제 혁명에서 군사정변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군사정변. 혁명이나 정변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뭐 그렇기도 해요. 비슷합니다. 혁명이나 정변이나 뭐 비슷해요. 근데 조금 다르죠. 혁명이 뭐야? 보통 이제 그 옛날 거, 구시대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막 변환되는 거. 그런 걸 혁명이라고 하죠. 우리 산업혁명, 종교혁명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혁명을 약간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4.19 혁명처럼 이렇게 부조리한 정권에 들고 일어나서 이제 바뀌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보통 혁명이라고 부르죠. 근데 정변은 조금 혁명보다는 급이 낮아. 급이 낮게 느껴지죠. 그런 표현이죠. 쿠데타라고도 하죠. 쿠데타. 정치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입니다. 정변은. 갑신정변. 5.16 군사정변. 어쨌든 이제 지금 쓰이는 표현은 5.16 군사정변이 쓰이죠. 근데 아직도 5.16은 혁명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5.16 군사정변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를게요. 아무튼 이 군인들이 전면에 나선 이유가 있겠지. 예. 뭐 자기 권력욕을 위해서였기도 하겠지만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이승만 시절 뭐였어? 반공이었잖아. 반공이 최고였던 시기야. 근데 반공을 하려면은 군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반공을 지켜내는 아주 중요한 신분이죠. 응? 군인과 경찰.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장면내각으로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평화통일?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게 뭔 소리야? 6.25 전쟁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평화통일을 외치고 있어? 중립화통일? 남북협상? 남북 동시 총선거?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기가 차는 기가 막힌 일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1961년 5월 16일에.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 왜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절차가 있는 건데. 법이 있고. 이건 그냥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쿠데타예요. 박정희하고 육사 이제 8기생들이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5.16 군사정변. 5.16 쿠데타입니다. 군인들 싸가지 다 끌고 와요. 뭐 34단, 뭐 몇 사단, 30 몇 사단, 또 특전사들 데리고 오고, 하여튼 뭐 대구, 광주, 부산, 하여튼 여러 부대들 다 동원됩니다. 한 6천 명 정도가 동원이 돼요. 군인들이. 그리고 그날 새벽 5시에 혁명 공약을 방송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혁명 공약 발표 내용을 좀 줄여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우리 군부가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장악하고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부가 이렇게 한 건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 기성 정치인들이 하는 꼴을 가만두고 볼 수 없어서 한 겁니다. 우린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아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겁니다. 그리고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미국 등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겁니다. 또 모든 부정부패를 퇴치하겠습니다. 민생고도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과업들을 완수하면 정권을 이양하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발표합니다. 군인들이 그냥 먹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안 되는 거 누가 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 당시에 전두환은 군인이었습니다. 전두환이 갑자기 나왔죠. 전두환이 이때 서울대 그 ROTC 교관으로 있었습니다. 5.16 군사정변 했을 때 육사 생도들 끌고 이 5.16 정변을 지지하는 그런 시가 행진을 합니다. 전두환이 해요, 그거를. 박정희가 기분 좋지. 어이 전두환이 국회의원 출마해. 내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죠. 전두환이 거절했습니다. 나 그냥 군인 할게요. 하여튼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여튼 그때 국회의원 나갔어야 돼, 전두환이가. 그랬으면 이제 12.12 사태도 안 일어났을 테고 5.18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결과론적으로 보면 박정희가 국회의원 해보라고 할 때 그때 국회의원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자, 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봐야죠. 군사정변을 하고 나서. 아까 혁명공약에서 군사혁명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걔네들이 국회를 해산시킵니다. 쿠데타지 이게. 국회를 해산시켰어. 지방의회 해산시킵니다.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군인들이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바꿔요. 아까 군사혁명위원회는 좀 너무나, 군사혁명위원회 좀 뭔가 이상하잖아. 그치? 너무 혁명적이잖아. 그래서 이름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료나 선택지에 나와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나옵니다. 그럼 누구야? 박정희 때입니다. 박정희 때.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다. 기억하시면 돼요. 삼공화국의 시작이죠. 국가 최고기구 역할을 합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언제까지? 1963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1961년 5월 16일부터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 5대 대선이 있기 전까지 박정희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다. 우리 그 미군정, 초반에 미군정이 우리 3년간 군정 통치에 있었잖아. 그것처럼 그 3년 동안 군인이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아직 이때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다. 이때. 1961년부터 이때 대통령 아니에요. 그냥 국가재건 최고회의야. 그리고 그때 이제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집니다. 그 유명한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져요. 중정이라고 하죠. 중정. 줄여가지고 부르죠. 그리고 그 초대 중앙정보부장이 김종필이었고요. 김종필. 우리 나중에 가면은 삼김시대라고 해요. 삼김시대. 저는 삼김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김종필이 아무튼 초대 중정부장이었어요. 이 중앙정보부가 이제 공산당, 간첩, 빨갱이들 참 이제 많이 잡아들이죠. 물론 이제 뭐 아무 사람이나 잡아다가 빨갱이 만드는 일도 잘했습니다. 하여튼 이 중앙정보부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안기부로 바뀌죠. 국가안전기획부. 줄여서 이제 일명 안기부라고 하죠. 안기부로 바뀌고, 그게 이제 90년대, 1999년에 이제 국가정보원으로, 지금의 국정원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당시에는, 아직 대통령 되기 전에,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정치활동 정화법이라고 만듭니다. 정치활동 정화법. 그래서 옛날 정치인들은 활동을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3.15 부정선거자들, 부패한 공직자들, 깡패들,
잡아다가 처벌합니다. 이거 잘했어. 이거 잘한 것 같아. 정치활동 정화법. 너무 무식한 법이지만, 잘했어요. 반공법도 만듭니다. 이 반공법은 이승만 때 그 국가보안법하고 비슷합니다. 하여튼 박정희 정권도 반공이 제일이죠. 군인이잖아, 군인. 그리고 이제, 뭐 했어? 국민들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민생고를 해결하겠다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2년에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5개년 계획이니까 62년부터 2, 3, 4, 5, 6, 1966년까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나중에 이제 뭐 경제 부분 정리하면서 제가 그때 할 건데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지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 2차하고 3, 4차로 묶어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제개발을 한다고 큰 소리는 쳐놨어. 우리가 아니지, 여기 박정희가. 근데 우리가 가진 게 있어야지. 없잖아. 돈이 있어야 뭐 할 거 아니야.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받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기술이 있나? 우리가 뭐가 있어? 우리 믿을 건 하나 있지. 몸뚱아리, 국민들 몸뚱아리 하나뿐입니다. 그럼 어떤 산업을 해야 돼? 노동 집약형 경공업 위주로 갑니다. 노동 집약형 경공업 위주의 산업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는? 그냥 쭈구짝짝 공장에서 사람이 그냥 앉아서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발 산업, 의류 산업, 신발 산업, 이런 산업들이 이제 성장을 해요. 성장합니다. 돈 벌어야지. 수출합니다. 돈 법니다. 돈 많이 벌어요. 야, 비료 산업하고 시멘트 산업도 괜찮더라. 해보자. 이거 잘 되네. 수출.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원조 안 해준대. 힘들대. 야, 어디 돈 빌릴 데 없냐? 야, 가까운 나라 일본 있잖아. 거기 일본 돈 많더라. 야, 그럼 한일 협정 맺자. 국교 정상화 하자. 그래서 일본한테 차관도 없고 그렇게 하자. 야, 돈 더 있어야 돼. 돈 어떻게? 야, 미국이 베트남 파병하면 돈 빌려준대. 그래? 그럼 베트남 파병해야지. 기술 이전도 받고 차관도 없고. 야, 그리고 독일에다가 광부하고 간호사 파견하면 또 차관 받을 수 있대. 돈 또 받아. 사람들 보내. 성장합니다. 야, 이제 돈 좀 생겼어? 야, 그래? 야, 그럼 일단 우리 그 사회 간접자본, 우리 그 도로, 항만, 통신, 우리 내부 확충 좀 하자. 1968년에 포항제철이 만들어지고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고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야, 수출 잘해야지. 마산 수출 자유지역 선정되고 쭉쭉쭉쭉 성장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경제 대통령 짝짝짝짝 훌륭하게 해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했죠. 훌륭히 해냈다고 봅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면도 우리가 좀 살펴가야죠. 공과 과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공은 공대로 칭찬을 해주고 우리가 과는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집약형 경공업 산업을 육성했다고 했어요. 값싼 노동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싼 값에 사람을 부려야지. 아주 이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면서 이제 1970년에 전태일이 평화시장에서 분신자살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다 선택지로 나오는 것들을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경제 부분. 아무튼 이런 경제개발 속에 어두운 단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태일 외에는 사실 시험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어두운 단면은 전태일만 나옵니다. 전태일 말고는 뭐 딱히 안 나오죠. 적어도 3공화국 때. 3공화국 경제는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나중에 경제 정리 다시 할게요. 제가 지금 이제 순서대로 쭉쭉쭉 가는 거거든요. 방금 이야기한 것들 뭐 포항제철에서 만들어지고 경인고속도로 개통되고 경부고속도로 1970년대 개통되고 마산 수출 자유지역 이런 거 다 사료나 선택지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했지? 아직 박정희 지금 대통령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 박정희 아직 대통령 안 됐어요.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아직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혁명공약 중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과업을 완수하면 정권을 이양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압박을 줍니다. 야, 군사정권 너네 그만해. 이제 빨리 대통령 뽑아서 민주주의 사회 만들어야지. 뭐 지금 군사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대통령 뽑아. 그래, 그렇게 하자. 정권 이양도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의원내각제잖아. 나 대통령제 하고 싶은데. 몇 년 이거 지금 강력하게 하니까 경제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민심이 막 나한테 오는 것 같거든. 야, 좋다. 개헌을 하자.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바꾸자. 바꿉니다. 국회도 이제 양원제에서 다시 단원제로 바꾸고. 그래서 제5차 개헌이 1962년에 실시가 됩니다. 5차 개헌을 누가 해? 군사정변 후에 군정이 합니다. 내용이 뭐야? 내각 책임제에서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대통령 간선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양원제 국회에서 단원제로 이렇게 5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박정희가 대통령 하려고 개헌한 거예요. 자기 대통령 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1963년 그 다음에 1963년 10월에 5대 대선이 시작됩니다. 대통령 후보인데 군인으로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민주공화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 윤보선의 대결이 이루어지죠. 이때 처음으로 색깔론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색깔론, 공산주의, 민주주의, 막 사회주의, 빨갱이라고 몰고 그러잖아요. 이때 색깔론이 등장을 해요. 상대 후보를 비방하려고. 박정희가 먼저 윤보선한테, 근데 조금 이때는 반대 그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박정희가 윤보선한테, 윤보선 저 사람은 사대주의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색깔론을 펼칩니다. 가식덩어리다.
박정희 나야말로 민족적 민족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윤보선이 네가 민족주의? 너 여순 사건 기억 안 나니? 너 공산당이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 확실히 전향했어. 서로 이제 티격태격합니다. 결과는 뭐 이제 박정희의 승리가 되죠. 15만 표 차이로 승리를 합니다. 이게 15만 표면 좀 크게 느껴지죠. 근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15만 표면은 이게 우리 지금 현재까지 우리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가장 적은 표 차이로 정말 힘겹게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는 지역 감정 없었습니다. 우리 경상도 전라도 나눠가지고 서로 안 싸웠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는 경상도 전라도 싸운 게 아니라 약간 남쪽과 북쪽, 남한 내에서도. 그러니까 윤보선이 서울 쪽, 경기, 충청, 강원 약간 이 동네, 그리고 박정희는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부산 이 밑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박정희를 많이 뽑아줬어요. 왜냐면 이승만 때 이런 이념이나 사상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밑에 사람들이. 물론 이제 박정희도 반공을 외치긴 하지만 윤보선이 먼저 색깔론을 펼쳤잖아. 그러니까 옛날 이런 농민들이 볼 때는 윤보선이 너무 극우로 보인 거예요. 극우주의자.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농민들이 윤보선을 싫어했습니다. 박정희한테 표를 많이 던졌죠. 그런데 이쪽 동네, 서울, 경기도 거기 이제 지식인들이 많이 살았잖아. 그렇죠? 근데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야. 싫어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지금처럼 표가 막 지금은 지역으로 완전 나눠져 버리잖아요. 전라도는 민주당 표 나오고 막 저쪽은 또 다른 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여러 가지 그 이유로 후보에 대한 이유 또는 자신의 환경과 관련된 이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표를 던졌어요. 지금보다 훨씬 나았죠. 아무튼 이제 박빙으로 가다가 박정희가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지역 감정 없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 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뭐야? 아까 뭐라고 했어? 3공화국. 그렇죠. 드디어 이제 3공화국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박정희 시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진짜 다 다룰 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목이 아프네 또 벌써. 아유 큰일 나네. 잠깐만 물 좀 마실게요. 물이 아니라 콜라였습니다. 간단하게 봅시다. 화면을 봐야 되나? 자 일단 5.16 군사정변이 1961년입니다. 그리고 5차 개헌이 1962년, 5대 대선이 1963년, 그리고 1972년에 유신헌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1960년대는 박정희의 시대입니다. 박정희의 시대. 박정희 3공화국이다. 정말 힘드신 분들은 1960년대는 박정희의 시대구나. 그냥 그렇게 알고 계셔도 됩니다.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자, 3공화국 봅시다. 하나씩 보죠. 빨리 끝냅시다. 아유, 시간 너무 많이 지났네. 가장 먼저 볼 게 일단 1965년에 한일협정이에요. 한일협정. 한강 선택지에는 한일협정을 체결하여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1965년이에요. 해방이 언제였어? 1945년이었죠. 20년 만에, 불과 20년 만에 한국과 일본이 협정을 맺습니다. 아니, 벌써 우리 36년에 이런 일제강점기를 벌써 잊은 거냐? 어떻게 일본과 짝짝꿍을 할 수 있지? 20년밖에 안 됐는데? 트림이 나오네. 근데 우리는 돈이 필요했어요. 왜? 일단 국민들 배고픔을 없애야 되니까. 경제성장을 시켜주기로 약속했고 시켜줘야 돼. 그런데 돈이 없어. 아까 얘기했죠. 1960년대 들어서 미국이 이제 원래 이승만 때 무상원조를 해줬잖아요. 근데 60년대 들어서는 미국이 무상원조 해주던 것도 끊겼습니다. 스스로 돈을 마련을 해야 돼.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일본이 있네. 일본 돈도 많아. 기술도 좋아. 일본이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손을 벌려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마침 미국도 압력을 가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한국, 미국, 일본 이게 삼각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되니까 빨리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해라. 라고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래, 그러자. 일단 경제를 살리자. 일본 자본을 빨리 들여오자. 그런데 여론이 가만히 있을까? 해방된 지 20년밖에 안 됐어. 아직 식민지배에 대한 그런 사과도 못 받았고 또 독도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청구권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었죠. 쉬운 게 아니지.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한다는 건 그 당시에는 정말 꿈도 못 꿀 얘기죠. 반대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래도 돈이 필요하니까 단판을 짓자. 그래서 당시 그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을 일본에 보냅니다. 그리고 일본 외상 오히라라는 사람하고 비밀 회담을 갖습니다. 그게 1962년이에요. 여기서 청구권 문제가 타결이 됩니다. 우리 그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지금 1년 전인가 작년은 아닌 것 같고 2년 전이었나? 참 이거 갖고 말이 많았었죠. 그 얘기를 뭐 지금 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하여튼 찾아보세요. 그 미쓰비시 그 대법원 판단이 있었잖아요. 그건 한번 찾아보시고 아무튼 그 무상 3억 달러 일본으로부터 무상으로 3억 달러 정부 차관 2억 달러 상업 차관 1억 달러 그러니까 무상 3억 달러를 받아요. 정부 차관 2억 달러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것에 합의를 하게 돼요. 누가 아까 김종필하고 오히라가 비밀 회담. 이게 뭐라고?
1962년에 김종필과 오이라의 비밀회담에서 무상으로 3억 달러 차관을 받는 거를 합의를 한다고요. 1962년에. 근데 우리가 처음 뭐라고 했어? 1965년 한일협정을 했다. 그 이전에 비밀회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한일협정, 한일회담, 아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이 꼬이나. 미치겠네. 1965년 한일협정이 곧 한다. 한일회담이 곧 개최된다. 라는 소식이 알려집니다. 나라가 난리가 나요.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2의 일사조약이다. 굴욕적인 외교를 반대한다.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 그런 구호가 울려 퍼지고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게 1964년 63 시위라고 합니다. 63 시위. 그러니까 한일회담 반대 집회가 전국에서 열린 거예요. 진압을 하죠. 어떻게 진압하겠어? 휴교령 내리고 계엄령 선포하고 이제 알죠? 이제 계엄령 선포하는 기본이잖아. 이제. 그리고 1965년 한일협정이 가까워 왔을 때는 서울에 그 유수령을 선포합니다. 유수령. 우리 유수령도 한번 공부했었죠. 시험에도 얼마 전에 나왔었고. 이게 계엄령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유수령은 특정한 지역에 군대를 이제 보내서 거기 이제 지역을 경비하고 시설을 보호하고 하는 걸 유수령이라고 합니다. 유수령은 그냥 대통령 명령입니다. 대통령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한일협정에 반대한 63 시위 때 유수령이 선포됐다. 그리고 계엄령이 선포됐다. 서울에 유수령이 선포되고 계엄령이 선포됐다.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3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965년 한일협정은 김종필 오이라의 비밀회담, 그 다음에 63 시위, 그 다음에 한일협정. 그냥 이 순서대로 묶어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63 시위에도 아무튼 불구하고 한일협정이 체결되고 한일 간 국교를 회복하게 되고 아까 미국이 원했던 그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확립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본으로부터 경제개발 자금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거와 관련된 선택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였다. 63 시위 얘기지. 63 시위가 전개되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한일협정을 체결하여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이런 선택지들이 나옵니다. 한일협정 끝. 원래 지금 아까 제가 왜 버벅거렸냐면은 그 얘기를 너무나 하고 싶어가지고 머릿속에 지금 갑자기 그 얘기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아까 청구권 문제, 미쓰비시 중공업 우리 강제징용 그분들한테 배상 판결 났잖아요. 네. 그 얘기는 제 블로그에 써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근데 그게 막 목구멍까지 올라와가지고 아까 뭐 얘기하다가 또 엉킨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는지 잘 기억 안 나네요. 큰일이네. 다시 해야 되나? 가죠. 갑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순서대로 한번 쭉 봅시다. 삼공화국 때 어떤 일이 있었나. 1963년에 서독에다가, 독일이에요. 그때 서독, 동독 나눠져 있었죠.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1963년부터 77년까지, 제가 태어나던 때, 77년까지 꾸준히 보냅니다. 그리고 차관을 받아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도 독일에 간호사로 가서 독일 남자 만나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다가 어머니 만나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전? 6년 전에. 고등학교 동창이었대요. 아무튼 이 한국하고 독일 정부 간에 이제 협정을 맺고 서독으로 이제 광부를 파견하고 또 간호사가 파견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지가 등장하고 사료로도 종종 등장하죠. 이건 그냥 삼공화국 때구나, 박정희 때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볼 게 이제 베트남 파병. 우리 베트남 전쟁 잘 알죠? 베트콩하고 월남하고 싸우죠.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죠. 긴 싸움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베트남에 파병을 하고 1964년부터 파병을 합니다. 야 한국, 미국이 얘기합니다. 야 너네 우리 6.25 때 우리가 너네 그렇게 도와줬는데 군인 안 보낼 거야? 아이고 보내야죠. 압류 보내야죠. 그래서 처음엔 64년에는 그냥 의료진들하고 태권도 교관들을 파견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1965년부터 전투부대가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투부대가. 우리 베트남 전쟁 그 파견된 베트남 전쟁이 나중에 이제 끝나지만 전체 그 파견된 병사들 수가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전체 한 32만 명이 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파병 공부할 때 알아야 될 거 있죠. 브라운 각서. 이 전투부대 파병 전에 주한 미국 대사 브라운이 박정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네 파병 좀 해라. 우리가 파병과 관련된 추가 비용은 미국이 부담을 할게. 그리고 한국군 장비들을 현대화시켜줄게. 그리고 만약에 베트남에서 구호활동이나 건설활동 이런 거 있으면 한국 업체들을 참여시켜서 할게. 경제성장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돈 빌려줄게. 베트남, 동남아 수출 잘할 수 있게 우리가 차관을 제공할게. 그래서 이제 한일협정 그러니까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일협정 후에 차관 받고 베트남 파병 후에 차관 받고 그러니까 돈은 점점 이제 모으는 거예요. 경제개발에는 원동력이 갖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박정희 정권의 그 경제개발 성공을 이야기할 때 60년대는 월남특수였다.
그리고 70년대는 중동특수였다. 뭐 그런 역할들을 했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파병은 불안각서 기억하고 또 차관을 제공받았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돼요. 베트남 파병도 여기까지 이야기하죠. 짧게 하니까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사실 베트남 전쟁 관련해서도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영화, 우리 그 영화, 지금은 아무도 모를 텐데, 좀 옛날 영화, 하얀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안성기, 국민 배우 안성기가 나오는 영화인데, 진짜 너무나 참혹해요. 그리고 그 전쟁의 후유증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 그리고 또 저 어렸을 때 그 머나먼 정글이라고 하는, 제목이 머나먼 정글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미드? 요새는 미드들 많이 보잖아요. 미드 영드 많이 보잖아. 그때는 이제 외화라고 했죠. 외화 드라마. 그 음악이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그 머나먼 정글의 주인공 앤더슨 중사인가? 헬리콥터에 앉아 있는 그 음악이 나오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베트남 파병 끝. 그리고 또 뭘 봐야 되냐. 경제개발계획은 제가 아까 좀 했었죠. 1, 2차 경제개발계획 했고 경공업 중심으로 했고 68년에 경인고속도로 포항제철 만들었고 70년에 경부고속도로 개통하고 마산 수출자유지역 선정했다. 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6대 대선이 한 번 더 있었죠. 6대 대선. 1963년에 5대 대선이었으니까 4년 후에 67년에 윤보선하고 다시 붙어서 이깁니다. 재선에 이제 성공을 하게 돼요.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 아직도 3공화국이에요. 아직 개헌을 안 했으니까. 재선 성공했어도 아직까지 3공화국입니다. 혼분식 장려운동. 이거 해야 되겠다. 혼분식 장려운동. 1967년부터 시작됩니다. 1970년대 후반까지 계속해서 실시돼요. 혼분식은. 혼분식. 뭐야 이게. 쌀밥만 먹지 마라. 얘들은 흰 쌀밥만 먹지 말고 보리도 섞어 먹고 또 면류 같이 먹고 밀 소비도 하고 그래. 이게 행정명령으로 떨어집니다. 캠페인도 막 벌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식당에서 그냥 밥 줄 때 무조건 보리를 섞어서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법을 어기는 거야. 물론 이제 저 어렸을 때는 그 행정명령이 다 사라지고 난 후긴 한데도 저희 어머니도 항상 보리를 섞어주셨습니다. 그게 익숙해. 그리고 익숙했고 그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먹었어요. 실제 건강에 좋은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너무나 익숙해서 쌀하고 보리가 섞인 밥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 한능검 선택지 뭐라고 하냐면 재건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혼분식 장려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게 뭐야? 쌀보리 섞어 먹었다. 이게 누구 때다? 박정희 때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이 현대사는 제가 박정희 상공화국도 10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선택지만 쭈르륵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근데 그럼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한능검도 끝났는데 이제 천천히 하죠 뭐. 그리고 이제 엊그제 시험에 나온 거 있죠. 국민교육헌장 공포. 이거 몰라서 틀린 분도 있을 거예요. 박정희 때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었습니다. 1968년이에요. 저 어렸을 때 교과서에는 제일 앞에 국민교육헌장에 다 써 있었어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어쩌고 저쩌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한 2페이지, 3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3페이지, 4페이지였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이 교과서에 다 써 있었습니다. 이게 1990년대에 들어서야 교과서에서 사라져요. 저 국민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다 써 있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고등학교 들어와서 없어진 겁니다. 1994년, 5년 이때. 또 뭐야, 국기에 대한 맹세도 있죠. 우리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도 박정희 때 생긴 겁니다. 1972년에. 국기에 대한 맹세 내용은 좀 달라졌죠. 아무튼 이제 저 국민학교 때 그 오후 한 5시쯤 되면은 애국가가 어디서 막 울려 퍼집니다. 전봇대에 있는 그 확성기에서 울려 퍼져요. 그러면 운동장에서 막 놀고 있다가 갑자기 태극기 바라보고 막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야 돼. 가슴에다 손 얹고.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어른들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태극기가 없는 곳 있죠. 골목길에서 놀다가 갑자기 울리죠? 그러면 학교 쪽을 바라봐. 학교에 태극기가 있으니까. 학교 쪽을 바라보고 했습니다. 이상하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거야. 지금 안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선택지로 뭐가 나오냐. 가정의례 준칙. 1969년에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걸 만듭니다. 우리 그 전통적인 그런 관혼상제. 전통의식 할 때 너무나 유교식으로 너무나 길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간소하게 하자. 허례허식 없애고 간소하게 가자. 해서 가정의례 준칙을 제정합니다. 이것도 박정희 3공화국 시절 이야기다. 한능검 선택지에는 뭐라 나와? 허례허식을 없애기 위해 법령으로 가정의례 준칙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지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3공화국 때 중학교 입시 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중학교를 시험 보고 들어갔어. 근데 이제 뺑뺑이 추첨제로 바뀌는 뜻이에요. 중학교 무시험은 누구다? 박정희. 그리고 중학교 관련해서 하나 더 있죠. 우리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한 때는 김대중. 넘어가고. 또 박정희 하면 떠오르는 거. 제가 목 아파서 못 하겠다 이제. 박정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1970년에 시작되죠. 목표는 뭐야? 농촌을 근대화시키는 거. 새마을운동은
다 너무나 유명한 거니까. 그리고 새마을운동이라는 말이 나와줍니다.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우리 새마을운동 그 모자랑 표시 대충 알죠? 무슨 풀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녹색으로 된 거. 아무튼 농촌 근대화를 표방한 새마을운동은 언제 시작됐다? 박정희 3공화국 때 시작한다.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대략 이 정도까지 3공화국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다음 영상을 위해서 지금부터 좀 살짝 한 2, 3분만 더 들어보죠. 우리가 아까 67년에 6대 대선에 성공해서 다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음 선거는 언제야? 67년에 했으니까 8, 9, 10, 11 1971년이지. 1971년. 그런데 더 이상 대통령을 못하잖아. 왜? 임기 4년에 한 차례 중임만 허용되니까. 응? 임기 4년에 한 차례 중임만 허용되잖아요, 대통령은. 근데 벌써 재선에 성공했잖아, 아까. 그럼 71년 대선 때, 7대 대선 때, 그 전에 뭐 해야 돼? 개헌을 해야지. 박정희는 개헌을 2번 하죠. 2번 하는데 둘 다 대통령 해먹으려고 개헌하는 거예요, 둘 다. 개헌을 미리 해야 돼. 71년 전에 해야 되겠죠? 대통령 선거 전에. 근데 마침 1968년에 북한이 유독 그 해에 도발을 많이 합니다. 68년에. 그때 이제 청와대에 가서 뭐 대통령 모가지를 따라가자 해갖고 북한에서 그 넘어왔던 김신조 일당이 68년이었어요. 또 미국 푸에블로 납치 사건 68년. 동해안이 막 울진 삼척 거기 무장공비들 침투해갖고 사람들 입 찢고 막 한 거. 그것도 6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68년이 북한 도발이 엄청나게 심한 해였어요. 그러니까 박정희한테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69년에 개헌을 합니다. 야, 북한이 너무 도발한다. 우리 정말 이 정치적인 안정이 정말 필요한 때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성장 잘 되고 있잖아. 경제성장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나 박정희가 이 모든 걸 잘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대통령 한 번만 더 할게. 개헌할게. 무슨 개헌? 3선 개헌. 대통령 3선 연임을 허용한다. 그런 내용의 개헌을 할게. 그래서 1969년에 3선 개헌을 합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에서 이제 반대를 하죠. 거기서 미리 국회의장을, 거기 국회의장 있죠? 국회의장. 투표하는데 거기를 점거해서 못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별관 가가지고 날치기로 땅땅땅. 그래서 3선 개헌 통과. 그래서 한 번 더 대통령 할 수 있게 헌법이 바뀌게 됩니다. 개헌을 했어요. 그리고 1971년에 드디어 7대 대선이 시작되죠. 이 1971년 7대 대선이 굉장히 현대사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때 여당 박정희 당이 나왔고 야당 시민당에서 누가 나왔냐면 이때 이제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인으로. 경선을 거칩니다. 둘이 같은 당이었죠. 경선 끝에 이제 김대중이 야당 후보로 나옵니다. 김대중이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은 표를 얻게 되죠. 하지만 박정희가 이기죠. 경제개발 가야 되니까. 경제개발 가자. 고고고. 근데 김대중이 표가 그냥 생각보다 엄청나게 나왔어. 개 많이 나왔어. 야, 김대중 저거 진짜 위험한 놈인데. 임자. 하면서 라이벌로 급부상하고 김대중 견제하고 이제 김대중이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죠. 죽을 위기를 맞이하죠. 아무튼 이 이후의 이야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목이 아프네. 느긋하게 해도 목이 아프네. 다음 영상에서 이제 뭐 유신헌법, 1972년 유신헌법, 그리고 제4공화국,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죽는 거, 12.6 사태, 또 12.12 전두환이 등장하는 거, 신군부 쿠데타,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전대갈 우리 전두환의 5공화국. 그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끊어도 괜찮습니다. 3공화국까지만 해도 좋아요. 유신 시절부터 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